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바이오 파이썬 아니구나. 바이오 빅데이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기침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퍼지면 안 되니까, 물론 아무도 안 걸렸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러면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잘 할 줄 모르는 녹화를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하는 수업은 저희가 지난 학기에 바이오 파이썬이라고 하는 수업을 했었죠. 바이오 파이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연속해서 이 바이오 빅데이터라는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듣지 않았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바이오 빅데이터 수업의 본론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라는 수업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우리 생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쓰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노트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는 사실 관찰 포인트가 굉장히 부족했다. 옛날 생물학은 관찰 포인트가 많지 않았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사실 뭐 현미경을 쳐다보던가, 아니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로 재던가, 아니면 무게를 재던가, 뭐 요 정도의 실험을 했겠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점점점 관찰하는 포인트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현미경을 보더라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전자현미경으로 넘어갔을 땐 뭔가 좀 더 많이 보겠죠. 굉장히 조그만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돋보기로 봤을 때는 점인데,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뭐 거대한 지도죠. 거의 뭐 우주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시 얘기를 하면, 현대 생물학은 관찰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들어서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관찰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관찰 포인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소프트웨어를 쓰기도 하고, 비싼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파이썬까지 배우면서 생물정보학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비싼 소프트웨어를 쓰기에도 바쁘다? 아니죠. 바쁜 게 아니고 너무 빨리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장비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장비에 대한 분석 방법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은 잘 정리된 좋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딸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른데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 물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소프트웨어, 우리가 굉장히 쓰기 편하지만 굉장히 강한 분석을 해주는 비싼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는 거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싼 소프트웨어 돈 주고 쓰지 말고, 그걸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직접 코딩해서 많은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수업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에는 바이오 파이썬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라는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생물학은 관찰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어떤 관찰 포인트가 굉장히 많길래, 사실 뭐 전자현미경이 나온 거는 오래됐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유난을 떨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유전체 데이터입니다. 유전체 데이터. 자, 유전체 데이터는 우리가 Next Generation Sequencer, 줄여서 NGS라고 하는 기계가 튀어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서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핵, 그리고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 그리고 유전 정보의 정체인 DNA를 읽을 수 있는 기계인데요. 결국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이 유전체 정보, 그 유전 정보 DNA를 읽을 수 있는 기계라는 거죠. 바코드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코드 리더는 우리가 띡띡띡띡 읽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DNA도 띡띡띡띡 읽을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거는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DNA를, 굉장히 이 조그만 DNA를 우리가 전부 펴서 읽을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을 됐던 것이죠. 옛날에 써왔던 DNA를 읽는 기술은 생어 시퀀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생어 시퀀싱이라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도 아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많으면 1kbase 정도를 읽는 기술이죠. 1kbase 정도를 읽는 기술입니다. 1kbase라고 하면 1000개의 글자죠. 1000개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인데, 이제 NGS라고 하는 기술은 기계 하나에서 작게는 10기 60기가였던 것 같습니다. 60기가, 많게는 6테라바이트까지 읽을 수 있는, 바이트가 아닙니다. 베이스입니다. 기가 베이스, 많게는 6테라베이스까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생어 시퀀싱을 쓴 것도 사실 제가 학생 때도 계속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한 2000 몇 년도일까요? 2008년도 정도에 생어 시퀀싱, 아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서라는 게 확 떠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에 6테라베이스를 읽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인간 유전체가 약 3기가 정도 된다, 3기가 베이스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3기가만 읽는다 쳤을 때요, 그러면은 60기가 베이스면 20번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어 시퀀싱을 통해서 인간 유전체를 읽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 유전체를 생어 시퀀싱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3기가 베이스, 3기가라는 숫자를 잘 아십니까? 공을 3개 붙이면 키로고, 공을 3개를 또 붙이면 메가고, 공을 3개를 또 붙이면 기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베이스, 이 정도 베이스가 됩니다. 이 정도 베이스가 되고, 그것을 1KB 정도, 1KB니까 키로 베이스가 오면 공 3개라겠죠. 공 3개 베이스로 읽는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 이게 뭐야? 300만 번입니까? 300만 번의 실험을 해야 한다. 300만 번의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300만 번의 실험을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정말 요
1000 베이스의 리딩이 정말 딱딱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만 300만 번의 실험으로 끝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실험을 해야지만 이제 인간 유전체를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지. 300만 번의 실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뭡니까? 생어가 아니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서를 사용을 하면 뭐 한 방에 읽을 수 있는 거겠죠. 한 방에 읽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전체 연구는 이런 인간 유전체, 뭐 식물 유전체, 동물 유전체를 이런 NGS 기술로 NGS 기술을 통한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쓸게요. 인간, 식물, 동물 유전체 분석은 NGS 기술을 통한 재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어 시퀀싱은 여전히 쓰고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 NGS 기술을 통한 재분석이 주 실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 NGS 기술을 통한 실험 방법 혹은 분석 방법을 배워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전공 자체가 바이오인포매틱스고요. 그리고 바이오인포매틱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주로 하지만 바이오인포매틱스라는 제목 자체는 사라질 수도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생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컴퓨터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할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앞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이제 조금 컴퓨터를 진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방향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하지만 실험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어느 정도는 컴퓨터를 알아서 본인 스스로의 분석을 이루어낼 줄 알아야 자기만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데이터가 굉장히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체 데이터가 그러한데요. 유전체 데이터가 그러한데 그러면은 유전체 데이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저희 서버고요. 저희 서버에서 어디를 가야 좋은 예제가 있을까요? 네, 김재현 교수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재현 교수님의 어떤 샘플로 들어가서요? 김재현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겠죠?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토마토일 겁니다. 토마토 중에 이제 이런 베네키아라고 하는 품종의 데이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염기 서열이 쫙 나열돼 있죠. 염기 서열이 쫙 나열돼 있고 요게 하나의 리드라고 합니다. 조금 크게볼까요? 하나의 리드. 요게 100 베이스입니다. 요게 100 베이스인데 이 100 베이스에 해당하는 리드 이렇게 있죠. 리드가 있고 각 리드에 대한 아이디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죠. 이런 게 아이디입니다. 이런 건 바코드인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잘 모르셔도 되고 그런데 이런 리드들이 뭐 수백만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상으로 수백만 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지 잘 머릿속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염기 서열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염기 서열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온 거다? 요 베네키아라고 하나의 품종에서 왔다. 그럼 이 하나의 품종에서 온 이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되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뭐 제가 정확히 로딩을 하진 않았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리드들을 우리가 표준 유전체라고 하는 토마토 염기서에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쁘게 돼 있네요. 여기 이쁘게 돼 있는 거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리드들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딱 퍼즐처럼 줄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의 지노타입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크로모점일 거예요. 어떤 크로모점인데 어떤 크로모점의 한 부분은 이렇게 줄 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값으로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걸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눈으로. 이거를 프린트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손으로 마킹을 해가면서 분석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손을 탔을 때 더 부정확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의 눈이라는 게 훨씬 더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기 뭐 아마 영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눈으로 검색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다 TTTG인데 여기 얘는 TGTG인데 뭐 얘는 ATTT더라라고 하는 뭔가 독특한 리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어느 세월에 그죠? 눈으로 쳐다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전체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유전체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유전체 데이터고요. 사실 유전체 데이터에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얘기는 다양한 관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관찰 데이터라는 건 무엇이냐? 생물학은 기본적으로 관찰의 학문입니다. 저는 사실 물리하시고 뭐 수학하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런 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룰을 찾아내고 어떤 룰입니까? 정말 모든 곳에 잘 적용되는 그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뭔가 일반적인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찾아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그리고 그 찾아낸 걸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해서 되게 많은 창조적인 일을 하고 하는데 우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은 룰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물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 많은 룰을 과연 평생을 바쳐서 공부를 한다 해도 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물학을 한다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생물이라는 이런 현상, 생명 현상의 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엔지니어링이라는 컨셉에서 쳐다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레고를 다 뜯어봤더니 뭐 요렇게 생겨가지고 코로나 뭐 요 레고를 쳐다봤더니 레이저를 이렇게 팍 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죽지. 레이저를 한번 그냥 일괄적으로 싹 쏘면은 멸종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명 현상이고 물론 바이러스지만 생명 현상이고 이 바이러스의 데이터를 우리가 꾸준히 수집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한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뉴스도 많이 보고 SNS도 해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과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한다니 뭐 쯧쯧쯧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도 우리 생명 현상이고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룰을 다 모른다. 룰을 다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조건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거겠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료 데이터도 있죠. 의료 데이터. 사실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치료를 받았을 때 더 나아지는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더 나아지는지 이런 것을 추적 조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뭐 더 좋아지는지 더 안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이 의료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죠. 건강보험이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의료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누가 뭐래도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의료 데이터 중에 건강보험 데이터가 있다 하는 거, 건강보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국민 건강 영양 데이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국민 건강 영양 데이터라는 것도 모아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고 뭐 어떤 병에 걸렸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적 조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살짝 한번 볼까요? 국건영 데이터라고 합니다. 국건영 데이터. 네, 국민 건강 국건영 데이터 굉장히 많은데, 통계청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2017년 데이터네. 2017년 데이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 열어보면, 어머, 야, 뭔가 느리네요. 조사 방법. 건강 설문조사. 조사 대상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사 대상자, 물론 사람이지만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지만 그 샘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는지, 흡연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뭐 실제로 정신건강 설문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샘플에 대해서 캐릭터레이저에서는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진 조사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혈압, 맥박, 신체 개체, 악력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구강 검사, 폐기능 검사, 안 검사 등을 하고, 그리고 영양 조사도 이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 조사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우리 그 메디컬 데이터, 방금 얘기했던 혈압, 맥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을 계속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조사 및 공표 주기 1년 돼 있죠. 그럼 1년마다 이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각 샘플 그 사람이 매년 조사를 받으면서 뭐 식습관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의 혈중 어떤 성분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으며, 그리고 어떤 병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으며, 이런 걸 다 추적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으며, 혹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나았으며, 이런 것들 회복이 되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 건강 영양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아이디어만 좋고 하면 학부생들도 논문 한번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왜냐면 이미 데이터가 거기에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러이러한 분석이 정말 의료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우리 경상대학 병원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대학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서 통계를 한번 내보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음식 습관이 뇌졸중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 영양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데이터, 어마어마한 관찰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의료 데이터는 뭐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작물 관찰 데이터입니다. 작물 관찰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생물학을 할 때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곤충, 뭐 세균, 그리고 미역, 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러면 이런 관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작물 관찰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식물이 어떻게 크는지, 우리 벼가 어떻게 크는지, 콩이 어떻게 크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놓은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작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작물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쌀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각 품종에 대한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특성 데이터들이 잘 모여 있습니다. 잘 모여 있는데 아직까지 잘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들, 이게 지금 터미놀로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사실 기관들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앞으로는 계속 오픈 소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면 뭐 어떤 품종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식물은 이러이러한 메타볼라이트, 영양소 이런 것들이 많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5분만 해야 되는데 자, 다양한 공개 API들이 있습니다. 공개 API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뭐더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였나? 잠시만요. 확인할게요. API 란. 자, API 란을 보면 여기 있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맞네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코로나 나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나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중학생이 뭘 알아서 이런 걸 만든다는 거니? 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공한 사람이 있겠죠. 중학생이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이런 걸 다 모았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있냐면 data.go.kr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정보가 여기 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사이트들이 있죠. 뭐 있네. 코로나 감염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라고 돼 있네. 여기 잘 만들었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data.go.kr 가보면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 정보, 교통사고 정보, 국민 건강 정보, 상권 정보, 수산 정보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걸로 만들었구나 할 만한 게 뭐냐면 버스 실시간 운영 정보 이런 거 보시면 어딨니? 자, 오픈 API. 자, 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라는 게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창원시 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죠. 그러면은 여기 URL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면 이제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줄 알면 아까 코로나 나우 만들었던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처럼 우리가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공개 API들이 이런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정말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 정보 데이터베이스들 유니프로트 이런 데 가보면 이제 API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세요. 프로그래마틱 액세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들어가 보면은 이런 API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우리 손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런 생명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나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써드리겠습니다. data.go.kr 공개 데이터 아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공공 데이터 포털 오케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유니프롯은 실습을 할 기회가 있으면 코로나 나오 이런 것들이 코로나 나오 이런 것들이 이제 API를 활용해서 만든 이 뭐라고 할까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는데 보통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다양한 공개 API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 하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이오 파이썬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이 수업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이 수업이 굉장히 편하실 텐데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파이썬 수업을 앞으로 조금 할 테니까 바이오 파이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좀 물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파이썬 수업과 차별점 맞다. 이것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파이썬과 차별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바이오 파이썬 때는 문자 중심의 수업을 했다면 문자열 중심의 수업을 했다면 요 빅데이터 수업은 숫자 중심의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가 좀 통계 수업입니다. 제가 통계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물이라는 학문에 쓸 수 있는 통계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에다 좀 써야겠네.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릴 생각인데요. 거기다가도 써야겠네. bbd.plantprofile.net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기 들어가시면 이제 수업 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가끔씩 업로드를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생물 빅데이터 통계라고 하는 우리 수업이 생물 빅데이터 통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수업 제목을 헷갈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통계, 생물 빅데이터 통계 뭐 말은 도하니까. 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